네, 어서 오세요. 오늘 내용은 조금 전쟁에 대한 아픔에 관한 내용인데 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약속을 전에 드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천천히 가보죠. 뭐. 1944년 6월 6일 날 미군이 노르망디로 들어가죠. 이게 그 노르망디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트루만 모두 유대 시온 기구 국제부 주이시 에이전시라 그러죠. 이들과 함께 노르망디 침략을 구상을 했습니다. 어디를 폭격하면 좋은지 공중 폭격 지점까지도 유대인들과 같이 상의를 했어요. 침공 날짜도 상의한 게 확실해요. 이 유대 시오니스트들이 말이에요. 이 옛날 그 뭐 유대 카발리즘 같은 걸 좋아해서 숫자 노름 좋아하거든요. 숫자를 미신처럼 믿어요. 자기네 탈무드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이 경전들도 그 숫자를 코드화 해놓고 막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666의 논리를 들이댔죠. 이게 전쟁 6년 만에 상륙을 6월 6일 날 했어요. 1944년도 얘네들이 하는 스타일로 연도라든가 날짜를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더해보면 다 666에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노름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죠, 그죠? 예, 저는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처구니 없는 작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 수뇌부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작태가 말이에요. 이 프랑스 부역자 처단이 보여주듯이 전쟁 기간이 아니라 전쟁 후에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약간 신경질 나는 것은 한국의 현충일이 6월 6일인데 그 왜 그런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예전에 알아봤는데요. 뭐 6월 6일 날 옛날에 뭐 조선시대인가 언젠가 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정도 갖고 6월 6일을 갖다가 현충일로 만들어 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역한다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부역한다고요. 6월 6일이 어떻게 해서 현충일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의 그 기강이나 그 만행을 이제 독일군하고 비교하기에 앞서서 그 휴머니즘을 잠시 적용을 해보면 말이에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독일군의 그 반인륜 범죄를 샅샅이 찾아냈죠. 샅샅이 찾아내다 못해서 노동수용소에 짤수기 있어요. 세탁기, 짤수기를 손가락 고문도구라고 증거로 제시하거나 양문형 옷장 같은 거 이런 걸 독방이라고, 독방 감옥이라고 증거로 제시할 정도로 엉터리 벙터리 재판이 바로 뉘른베르크 재판이었거든요. 근육에 벽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못해갖고 외국 그 문서에서 빼버렸죠. 문제는 강간인데요. 이 폭행의 증언 같은 경우는 언제나 꾸며낼 수 있지만 강간은 꾸며내기가 어렵죠. 왜냐면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의 증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뉘른베르크 재판은 독일군의 단 한 건의 강간이나 증거라든가 증언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실제로도 별로 없었고요. 또 만약에 강간 어떤 범죄를 밝히면 자기들 만행도 문제가 되니까 또 일부러 덮은 것도 있죠. 그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미군 70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강간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175명이 처벌을 받아요. 독일군하고는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물론 이제 여성과 민간인에 대한 그 강간이라든가 강도가 뭐 잔혹하다 잔혹하지 않다 이런 표현만은 아니지만 일단 주제에 맞춰보자고요. 독일 형법 176조, 178조에 따르면 강간범은 군사법정에 회부돼서 최소 3년을 받습니다. 그래서 1940년 10월 달에 양치기 소녀 강간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독일군에 의해서. 그 독일 소총병이 3년 동안 징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딱 지나니까 1941년 사형이 추가돼 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식 전범 자료에 따르면은 독일군은 육아에서의 성관계가 아니라면 강간 비율이 극도로 낮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944년 분기마다 급증했다고 하는 게 3달간 고작 18건이에요. 물론 강간을 고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른 그 부대랑 비교해서 고작이라는 소리죠. 전 영상에서 미군은 그 독일군이 저지를 악행 6개월치를 1시간 만에 저질렀다고 했는데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전쟁이 돈놀이이고 비인간적인 살인이지만은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점령지에서 무수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차지한 도시에서 지금 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지만 실은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상상을 하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점령한 곳에서 그 친러시아 여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상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왜냐하면 뭐 저는 다 아니까요. 전쟁 때 벌어졌던 그 수많은 악행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미군의 만행이 가히 볼만했는데 강간이든 폭격이든 간에 인명경시하고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개시일 죽은 프랑스 시민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바로 죽은 게 3,000명이에요. 유럽 침략 2달 반 만에 2만 명의 프랑스 시민들이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죠. 피해 축제죠, 뭐 이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침공 전에 이 프랑스 폭격을 하잖아요. 프랑스에 폭격을 하잖아. 독일군 진지는 하나도 다친 게 없다는 거야. 따라서 공중 폭격이라든가 함포 사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점령 전에 일단 함포 사격부터 하고 공중 폭격부터 하고 들어가는 게 영국하고 미군의 습관인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그리고 효과를 조사해 본 적도 없고. 응? 이게 영국 공군이 만들어 놓은 습관이에요. 점령 전에 일단 공중 폭격부터 하고 보는 게 1936년부터 만들어진 습관인데 매뉴얼이 있어요. 영국 공군 매뉴얼이 있다고. 거기다가 어떻게 적어놨는지 알아요? 인트로덕션에다가 민간인 공중 폭격은 문명을 살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거기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한 사람이 그렇게 적어놨다고. 아무튼 간에 함포 사격이나 공중 폭격의 효과는요. 지금 80년이 넘었어도 전혀 조사되지도 않았고 효과가 어떤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무작정 습관대로 사람 죽이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2009년 BBC 뉴스가 노르망디의 노인들의 기억을 옛날 그 리포트를 실었어요. 겁쟁이처럼 멀리서 폭탄이나 날리면서 가치 없는 공중 폭격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 한국군도 조심해야 되겠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우면 민간인들은 수용소에 들어가서 군대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네요. 마을에 있다가는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80만 명이 폭탄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뒤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 독일군이 물러나고 이제 프랑스를 점령한 미군의 그 모델이라면 미 4군단 22연대 임시군인으로 참전한 45살의 어네스트 해밍웨이죠. 이놈은 술과 총밖에는 상징화할 수 없는 놈입니다. 온통 왼손에 술, 오른손에 총이라 그러잖아요. 그 트레이드 마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이스를 처먹은 놈이 말이야. 독일군 죽이겠다고 멀리서 유럽까지 왔어요. 이놈이 독일군이 반격하던 거 2달 반 만에 2달 반 동안 아무 일 안 하다가 이제 독일의 이제 진격을 앞두고 파리 리츠 호텔에서 마티니 한 병 홀라당 비우고 독일군 포로 죽이겠다고 사냥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파리 리츠 호텔은 또 해밍웨이가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술 마시고 갔다 그래갖고 자기네 바를 갖다가 해밍웨이 바 이렇게 이름을 달았어. 점령하겠다고 온 놈이나 점령 당한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지 이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파리로 들어간 미군은 자신들을 환영하는 그 파리 시민들을 4천만이 놀고 마시는 창부의 소굴이라 그러면서 마음껏 프랑스를 유린을 했어요. 이 미군들이. 독일군 포로를 장난삼아 주겠다고 자랑했던 그 해밍웨이처럼 미군은 독일에서는 더욱더 잔인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소유럽 점령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780건의 강간이 연합국 군인들한테 자행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 11,000건이 미군이 저지른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수십 건 정도의 강간 사건이 보고된 독일군하고는 천차만별이죠. 그죠? 공식 보고와 실제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독일은. 그러나 미군의 실제 강간은 딱 실제 강간의 5%만 보고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5%? 뭐 그것이 보통 전쟁에서 그렇다고 이제 그러는데 뭐 미군이 그러는 거지 무슨 뭐 저기 보통이 그래요. 미군의 경우는 5%만 보고가 됩니다. 이 폭행 사건이라든가 뭐 강간 사건 이런 거. 더 많다는 거지 뭐. 체포된 군인들이 한일같이 말하기를 독일군한테 복수하려고 강간했다 그래요. 뭐 개소리가 다 있어. 독일군하고 만난 지 일면목도 없고 수용소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아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어.
미군들이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 모든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오기 전에 영화나 보고 세뇌당한 채로 유럽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하물며 세뇌당했다고 치자고. 1907년 제네바 협정에 상대가 잔인하게 굴었다고 해서 자기도 잔인하게 복수하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전쟁터 떠나는 군인들한테 제네바 협약 정도는 가르쳐야 되잖아. 독일처럼. 아니면 소련처럼 전쟁 도중에 협약을 부대로 내려보내거나.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어. 제네바 협약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미군은. 물론 뭐 현장에서 그 협약이 뭐 잘 지켜지겠어요. 잘 안 지켜지지.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기본도 안 하고 들어왔다고 미군은. 실로 1944년 6월달 노르망디 상륙 2달 후에 독일로 들어간 미군은 부모들 앞에서 딸들을 강간했습니다. 6살에서 70살까지 여인들을 강간을 했어요. 최근 그 독일의 슈피겔지에 따르면 1944년부터 55년까지 서독 지역에 90만 명의 독일 여성이 미군에 의해서 강간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전쟁 중에는 오죽했을까? 가늠이 가죠. 뭐 이런 일은 일본에서도 벌어졌잖아요. 오키나와에 들어간 미군이 1만 명의 오키나와 여성들을 강간했죠. 영국군은 그래도 좀 이런 만행이 제일 적었어요. 프랑스군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미군이 또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소련군이 또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에만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여간 미군과 소련군이 좀 못되게 굴었어요. 상당히 못되게 굴었는데 상상 불가할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백인 미군의 강간살이는 정당방위로 포장이 되죠. 그 초반부에 말이요. 그 29명의 그 강간 군인이 교수형 사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백인은 딱 4명이었고 25명이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미군 법정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하면 백인 군인의 경우 여인이 스스로 따라왔다. 초콜릿 주니까 따라오더라. 그래서 그냥 같이 잔 거다 이거고, 흑인은 무조건 폭행한 강간이라고 해서 인종주의적인 판결을 내렸죠. 지네 나라에서 하던 짓 그대로 한 거예요. 미군 전체 8.5%밖에 안 되는 흑인인데 강간으로 기소된 군인이 흑인이 79%였다고요.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루이틸이에요. 루이틸은 그냥 묵묵부답했어요. 뭐 강간 뭐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루이틸 그 당시 23살인가 그랬는데 그 교수형 당한 거를 10년간 집안에 알리지도 않았어. 이렇게 미군이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미군 사령부라고 하는 게, 아이젠하워 사령부라고 하는 게 언제 밝혀지냐면 루이틸 아들이 하나 있어. 에메트 틸이라고요. 얘가 14살인데요. 그 백인 여성이랑 말다툼을 벌이다가 백인 여성 남편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강물에 던져버렸다고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갖고 근데 이 더 웃기는 건 그 얘를 두들겨 패서 죽인 다음에 강물에 던진 그 백인 여성의 남편은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언론이 이때 터뜨린 거야. 이 아버지가 강간으로 군대 때 사형당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 아니냐 이러면서 이 두 부자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이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어떤 흑인 아줌마가 뭐 백인들이 앉는 버스에 앉아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큰 사건으로. 아무튼 유럽에서 미군의 만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국인 미국에서 못 배운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유럽에 와서. 오죽했겠냐고요. 지네 나라에서도 남 함부로 죽이는 짓을 하는데. 소련군은 좀 이상한데요. 소련군처럼 까라면 전통이 강한 그 노예군대인데 이게 원래가. 이게 1944년 10월달 독일 국경을 넘자마자 강간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5월 2일 날 베를린으로 들어올 때까지 4,148명의 장교가 강간 등 잔인함으로 군법회의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한테 복수하겠다고 해서 그 잔인한 행동을 했다면 그건 소련군한테는 글쎄 적당히 이해할 만은 하죠. 복수심은 미군한테는 없고 소련군한테 있는 거죠.
그래도 저지른 죄는 저지른 거예요. 죄는 범죄는 범죄지. 지금 러시아 정부가 자꾸 이런 사실을 거부하는데 공표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일이 더 커집니다. 러시아를 싫어하는 역사학자들이 소련군이 저지른 강간 횟수가 뭐 140만 횟수라든가, 러시아인이 피해의식이 있어갖고, 강간을 저질렀다든가, 또 페미니스트들은 또 200만 명 강간당했다고. 막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응?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자기네들 잘못한 거는. 하여간 소련군은 좀 특이했어요. 응? 이 독일군 포로를 잡아도 이 독일군 포로들을 먹이고 재울 방법이 없잖아. 결국은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수백 명 수준이 아니라면 한 10여 명 수준이다. 그러면 자주 현장에서 그냥 사살해버렸습니다. 뭐 자기가 죽어도 되고 뭐 적군이 죽어도 되고 모두가 죽음 앞에서 벌인 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전쟁 중에 적군 여인들을 가만 놔뒀을 것 같아? 게다가 소련군 내부에는 스탈린이 제거하지 않은 유대 출신 장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출신 장교들이 강간을 막 부추겼어, 이놈들이. 살인도 부추기고. 그리고 실상 이제 이런 보고가 스탈린하고 이제 베리아 비밀 경찰 수뇌한테 들어갔음에도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여러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가 너무너무 각색으로 달라요. 다들 지들 멋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만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동부 독일에서 소련군한테 강간당한 10만 명의 여인 중에 1만 명이 자살했다는 그 안서니 비버의 주장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과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0만 여인 정도는 충분히 강간당했고 또 자살한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뭐 치욕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남편 죽고 나서 뭐 내가 이런 치욕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갖고 벤치에서 그냥 머리에 총 쏘고 자살해버리고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살펴본 바입니다. 이런 게 전쟁이죠. 군인들한테 강간당하고 폭행당한 독일 여인들이 말이야 평생 트라우마에 걸려 살아갔습니다. 특히 성감수성이 매우 민감해서 성폭행에 쉽게 트라우마에 걸려버리는 거. 사춘기 있잖아요. 여자아이들 10대 아이들 이 여자아이들 평생 고통 속에 하고 살아갔다고. 그때 베를린에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강간을 당했던 10대 아이 중에 12살이었던 헬무트 콜 수상부인 하넬러 콜이 있었다고. 15살에 헬무트 콜을 만나갖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수십 년을 살았고 또 한 나라의 수상의 부인으로서도 명성을 누렸지만 항상 트라우마에 걸려 있었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었고 결국은 2001년에 자살하고 말았죠. 자살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트라우마가 계속 이어졌다는 소리겠죠. 한 나라의 수상 부인이 되면 뭐해? 10대 때 받은 그 충격이 평생 충격으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냥 자살로 달려가 버리는 그런 나이대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유린을 하고 했단 말입니다. 보통 50살이 넘어가면 자기 트라우마가 10대 때 만들어졌다는 거를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50대가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 건방진 20대, 30대 정신병자 같은 놈들이 소아성이라든가 동성이나 부르짖고 앉아있어요. 이 녹색당이라든가 이 급진 좌파 당원 놈의 새끼들. 정신 차려 이놈들아. 그따위로 행동했다가 소아성의를 하겠다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응? 그거는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도 조지는 일이야. 성인이면 성인들끼리 살아야지. 아유 죄송해요. 말이 좀 실상 그 독일 여성 강간의 역사는 독일인의 그 명예 문제하고 또 미국과의 친선 문화 때문에 전후에 묻혀졌어요. 미국도 덮었고요. 독일 정부도 덮었습니다. 근데 1990년부터 이제 독일이 통일되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옛날 진상을 밝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9년에는 미국 영화 베를린의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왜 거꾸로 반러시아 홍보용으로 썼어? 소련군만 강간했니? 니네도 못지 않았잖아. 미군도 어디? 이건 이 영화 그냥 볼만한데요. 이런 영화가 또 나오는 바람에 그 독일의
이제 거의 많이 죽었지 뭐. 독일의 그 늙은 노인들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뭐 도움은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실상 그 독일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독일 노병들 항상 서로 눈치 보면서 입을 닫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미국 정부하고 800개가 넘어가는 유대인 학살 홍보 유대 단체들 들고 일어날 게 명백하고 독일군의 기강을 칭찬하면 곧장 유대인 학살과 연관지어서 흑백 논리를 밀어붙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독일 사회원이기 때문에 입을 꼭꼭 닫고 살았다고. 2차 세계대 강간당했던 독일 여성들도 80년 이상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에 살고 있었다고. 이 트라우마가 독일 사람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전에 어떤 그 구독자분께서 왜 독일과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입을 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후 독일 교육 전반을 뉴욕 브로드웨이 시온기구 주이시 에이전시하고 미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육 체계 자체를 다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출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서독의 정보부장 그 코모사가 있어요. 코모사가 2007년에 책을 냈습니다. 84세 늙어서 뭐 무슨 말을 못해. 그래서 독일패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출금 판금됐죠. 그 책에서 1949년 5월 21일 그 서독 헌법 제정 이틀 전에 미국과 연합국들이 독일한테 강요했던 그 주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밝혀냈어요. 2099년까지 독일 대중문화와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계도 장악한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독일 정보부장 출신의 노장군인데 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예전에 그 안젤라 메르켈이 뭐라 그랬냐면 그따위 문건 없어요. 그러면서 불쾌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TV하고 신문도 어떤 반론도 없이 이 코모사의 이 책을 굉장히 비판했죠. 그래서 독일 땅에 못 들어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바보 나라의 전문가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인터뷰를 다 끊어버렸죠. 그러나 현실은 이 코모사 전 서독 정보부장이 이야기한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독일 정치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 사람들은 입을 꼭꼭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전시에는 뭐 강간과 매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죠. 뭐 저기 깡통 햄 하나 주면은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이유로 그냥 강간이라든가 강도, 매춘에 대한 통계가요 전시에는 천차만별이에요. 뭐 만 명이다, 뭐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지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하지만은 사생아 통계 정도는 신뢰를 좀 줄 수 있죠. 사생아. 강간 통계는 절대 어떤 것도 못 믿겠다. 뭐 그런 거 뭐 이해해요.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생아 출생 통계가 잡히잖아. 그래서 1942년서부터 45년까지 영국에서 주둔해 갖고 있던 미군의 사생아가 22,000명. 독일에서 태어난 미군 사생아가 37,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점령한 이후부터 1955년까지 병원 자료 통계를 보면 미군의 아이가 36,334명, 그리고 소련군의 아이가 3,10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 믿기 싫으면 믿지 말자고요. 믿지 말고 비율만 보면 미군이 압도적이죠. 미군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1945년 전후 베를린의 영아 사망률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1년 내에 죽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90%였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수가 더 많았다는 소리죠. 태어난 아이들의 그 많은 수가 또 그 여자의 남편에 의해서 목졸라 죽입니다. 그 적군의 피를 가진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다 입양을 보냈는데 프랑스로만 1,500명이 입양이 됐고요. 미혼모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하물며 아버지를 안다 하더라도 미국에 만들어 놓은 적성국 지원 금지법 때문에 양육비 하나 송금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은 말이에요. 차라리 너무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전쟁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의 상흔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좀 특이해요. 그 소련의 공산주의가 아직
제대로 지금 전쟁 때문에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1950년대가 되면 소련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 나라가 된다고 1950년대에는. 그러나 이 전쟁 전에는 말이야 배급받으면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필수품만 쓰고 다녔기 때문에 이 소련군이 자꾸 훔치려고 그래. 뭔가를 자꾸 훔치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뺏으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응? 강간을 넘어서 강도짓을 자주 했다고. 독일과 폴란드 노동수용소에서도 같은 동료들 물건 훔치는 거로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아주 유명했어요. 응? 수용소에서는 이제 폴란드 유대인, 독일인, 체코인, 러시아인, 집시, 우크라인 모두 같이 만나갖고 서로는 처음에는 질시하고 그러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했지만 이 도벽만큼은 막지를 못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도벽만큼은 막지를 못했다. 시계, 오토바이, 피아노, 라디오, 가구, 그림, 천, 금 이런 것 죄다 강탈했습니다. 1945년 6월 14일 날 소련 정부가 귀한 소련군의 국경 검문을 없앴습니다. 더 많이 뺏는 거지 그러니까 국경 검문까지 없애버렸으니까 수없이 많은 강탈물들이 군인들 손에 들려갖고 소련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예가 1945년 9월 16일 날 유명한 귀한 열차 있어요. 45,780호 이 귀한 열차에 탄 소련군 1인당 8개에서 10개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러고 그 중에 최고로 많이 가져갔던 군인의 물품이 983kg. 가구까지 다 가져갔나 보지 팔에는 시계를 줄줄이 찼어. 그래서 왜 팔에 시계를 줄줄이 찼냐 물어봤더니 동료들이 뺏을까봐 그래서 팔에다 차고 있었다 그러고. 강간하고 약탈을 금지했어요, 이 소련 정부가. 근데 실제로는 이게 무시해버렸죠. 이게 공산주의 이상론이에요. 물론 이제 소련군들의 술 문화에도 이 마행과 강도 행각의 원인이 또 있었던 거죠. 이 비슷한 일이 말이에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한테도 벌어져요. 나중에 1953년 거기 함흥인가 어디선가는 쌀도 훔쳐서 하적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우리 쌀 내놓으라고. 함흥인가 어디선가 소련군한테 막 데모를 했잖아요. 하여간 소련군들이 이런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많이 강탈을 했습니다. 소련군보다 미군은 솔직히 더 특이하지 소련군도 특이하지만 미군은 더 특이해요. 강간만큼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민간인 폭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 공군은 미국 공군보다는 미국 공군이 그 산업시설을 주로 폭격했는데 영국 공군은 민간인한테 그렇게 폭격을 했어. 근데 미군도 이걸 배워요. 배워가지고 1945년부터는 민간인한테 폭격을 한다고 융단 폭격을 해버린다고요. 이게 싹쓸이 공격이잖아. 이게 단순한 집단살인입니다. 생명경신 무의식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이죠. 수없이 많은 미군이 말이에요. 태평양에서 일본군 뼈를 조각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선물로 줬는데 이게 사람의 정신 상태예요 이게? 루즈벨트는 말이야 일본 팔 뼈를 갈아갖고 만든 편지 커터기를 선물을 받았다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일본 군인들 뼈만 가져다 했다고. 이게 인종주의를 넘어서서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미군들의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미국 문화의 정신 상태예요. 이거 사람 새끼들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 융단 폭격, 공중 폭격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에서 융단 폭격을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잖아. 미군도 똑같이 따라해서 전매 특허예요. 주로 전쟁 말기에 폭탄에서 떨어집니다. 이 공중 폭탄은 전쟁 승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소련군 보세요. 소련군이 언제 융단 폭격하고 공중 폭격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독일군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특히나 소련군은 공군 지원 거의 없이 독일군을 제압해 나갔잖아요. 독일군도 공군 단독으로 폭격을 한 적이 없어. 항상 육군과 함께 지원 부대로 공군을 활용을 했지. 영국과 미국은 독자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혹시 구독자분 중에 한국 육사 나오신 분이나 공군사관학과 교수들 있으면 잘 알아두세요. 소련과 독일은 공군과 육군이 서로 지원 관계지만 영국과 미국은 육군과 공군이 서로 독립 관계예요. 작전을 따로따로 짠다고. 그래서 공군이 좀 자유로워.
그래서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거예요. 이 공군들이, 미 공군이. 그래서 이 살인마다 불리는 뭐 커티스 리메이 같은 놈들 보면 죄다 공군 사령관이잖아. 게다가 독일하고 소련은 무기가 국유예요. 국유. 영국과 미국은 사기업이 무기를 만들어. 그래서 폭탄을 많이 떨고야 장사가 된다고. 응? 영국이든 미군이든 간에 전쟁 말기에 무차별적으로 프랑스하고 독일의 폭탄을 또 떨고 있는데 이게 전후 재건 비용을 또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또 다른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탄 사용을 통해서 군산 복합 업체의 이익, 그리고 전후 복구를 통한 금융 융자, 이게 바로 이제 공중 폭격과 융단 폭격의 목적이다 하면, 경제적인 목적이다 하면 죽어나가는 건 시민밖에 없죠. 전쟁이라는 핑계하에 무기를 소비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독일 전적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런 싹쓸이 정신 상태를 가지고 영국 공군이 1942년 5월 10일 날 쾰른에다가 1000대 폭격기를 보내갖고 5만 5천 명을 현장에서 죽여버리잖아.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모인 곳만 찾아갖고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러요. 군사 시절을 피해갖고 도망쳐온 드레스덴에다가 떨어뜨린 폭탄을 보세요. 민간인들 죽으라고 폭탄을, 아스팔트가 불불 끓고 지하실로 도망을 쳤더니만 이 녹은 아스팔트가 지하실로 내려오잖아.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500톤에서 5만 톤 가량의 폭탄을 각 도시마다 떨어뜨렸어요. 전후에 말이에요. 전쟁 끝난 다음에 독일이 전후 건설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당연하죠. 철거할 건물이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발전이 빨랐어요. 독일이. 1944년 프랑스하고 독일뿐만 아니라 나치 수용소 지역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렸죠. 수감자 수천 수만이 죽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는 비케나우 쪽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아우슈비츠는 별로 안 떨어뜨렸거든요. 이 폴란드 쪽에는. 왜냐하면 아우슈비츠가 여기 아이즈파벤, 즉 록펠러 거잖아. 근데 아우슈비츠 비케나우 쪽에다 떨어뜨려버렸다. 대신 독일 쪽에 있었던 뭐 베르겐벨센, 뭐 다차우, 뭐 켄타우젠, 뭐 부켄발드 이런 데는 막 폭탄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지죠. 예? 근데 이 수용소에다 폭탄을 떨어갖고 수용소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것보다도 그 주변에 열차들 같은 거, 이 고속도로 죄다 거기다가 망가뜨리는 바람에 물자가 안 들어와. 그래서 죽어나가기 시작한다고, 이 수용소 사람들이. 내가 수용소 이야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수용소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유대인 학살 문제도 전혀 얘기 안 해. 뭐 겁이 난다기보다 자료가 엉터리라 그래요. 수용소에 대한 모든 문서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왜곡하고 조작되었잖아요. 오죽하면 뉘른베르크 재판장 프란시스 비들마저도 이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이라고 코웃음을 쳤는데 그걸 내가 왜 믿어? 재판장도 못 믿는 증거 자료로 내가 왜 믿냐고. 그래서 믿을 자료라고 내가 생각했다면 오로지 적십자 리포트밖에 없어요. 에? 중립에다가 가진 전쟁터를 돌아다녔고 수용소를 모두 감시했고 구호물품 지원하면서 만들어진 리포트잖아요. 이거 외에 나는 정말 어떤 자료도 믿지 않습니다. 적십자 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저는. 장티푸스와 기아에 대한 수용소, 엄청난 자료가 적십자 리포트에 쌓여있는데 수용소를 다룬다고 하는 역사책에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다. 응? 이런 역사책하고 뉘른베르크 재판 자료를 믿으라고? 미친놈이나 믿죠, 그런 건.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객관적이어야만이 구호 물품 양과 수를 계산할 수 있었던 적십자의 리포트를 믿으면 돼요. 그거 외에는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니까요. 장티푸스가 전 수용소에 퍼져갖고 부켄발드, 베르겐벨센, 다차우 뭐 수용소에서 하루에 10명에서 80명까지 픽픽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독일군하고 또 이 간호사들하고 그 적십자 그 직원들이 열차에 그 포로들을 태워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고 말이야. 이동하는 동안에도 환자들이 죽어나갔다고. 열차 안에서도. 이게 모두 미군과 영국의 공중 폭격에 인해 갖고 이 물자 들어오는 거 다 끊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독일의 수용소장 이 친위 대장이
그 적십자 총재를 만나갖고 지금 물자가 들어오는 길이 다 끊겼기 때문에 이제는 적십자가 나서서 그 트럭을 통해 갖고 좀 식량을 좀 수용소에다가 좀 해다오 그래갖고 그런 결정을 맺었고 협정을 맺었거든요. 근데 적십자 차량마저도 폭격을 당해갖고 난리가 난 거지, 뭐 난리가 난. 그래서 수용소에서 기아와 장테프스까지 있었잖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매장을 했다고. 나중에 미군하고 영국이 들어왔을 때도 방법이 없으니까 불도저로 밀어갖고 집단 매장을 했다. 에휴, 그래서 기아와 장티푸스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용소에 융단 폭격까지 했으니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이 아이젠하워는. 정답은 뉴욕 브로드웨이 시온기구 주이시 에이전시가 정답을 내놓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예요. 감사합니다.